명칭을 일부러 인민지원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 군대가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형제 조선인민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주려고 합니다. 자, 스스로 갔다. 쉽게 말해서 의용군 뭐 이런 거. 네. 제4야정은 휘하에 있던 제13병단이 통째로 참전을 하게 되죠. 13병단의 편제를 보시면 휘하에 6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18개의 보병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병단 포병사령부 예하에 3개의 포병사단이 있습니다. 아, 무려 3개의 사단이 왔군요. 인민전쟁의 혁명 전략이라는 거를 수립을 한 거예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조합입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전에서는 마오쩌둥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인민과 게릴라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와 관계와 같다. 따라서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노자가 이야기했던 상선약수와 같은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기동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입니다. 전술적으로도 병력의 집중과 절약, 우회 기동, 적 퇴로 차단, 유인, 은밀한 기동과 침투. 약한 적부터 먼저 공격하고 강한 적에게 위기를 조성해라. 그리고 정면 공격할 때는 최소한 적의 3배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라. 정면 공격과 후퇴 혹은 철수를 배합해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한 지휘관들의 전쟁 원칙에 충실한 전술을 썼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중공군 하면 인해 전술? 아우, 왜 감사합니다. 하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인해 전술이란 말이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중국군 참전 이후에 어떤 초반에 있어서 우리의 패배를 변명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국하면 쪽수잖아요. 그렇죠. 인구 대국의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1, 2차 공세를 보면은 중공군의 병력이 유엔군을 아주 압도할 정도의 병력은 맞아요. 아닙니다. 특히 전투력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인해 전술이란 말이 나왔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중공군의 기본적인 작전 개념이 분리와 소멸이라는 개념을 네. 6.25 전쟁 때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군과 미군을 분리해서 혹은 유엔군을 분리해서 네. 힘이 약한 한국군을 먼저 소멸시킨 다음에 동시에 미군의 그렇죠. 측 후방을 위협하거나 퇴로 차단해서 미국을 소멸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군이 먼저 집중 대상이 되고 타겟 그렇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군 입장에서는 최소 3배 이상의 중국군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이다. 그렇죠.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군 입장에서도 중공군이 미군을 공격할 때는 5배 이상을 또 그렇죠. 쓰거든요. 그럼 미군 입장에서도 인해 전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10군데를 10만 명이 지킬 때 10,000명씩 10개로 나눠져서 지키고 있을 때 네. 지금 얘기했듯이 중공군은 어디가 약하지? 저기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를 6만 명을 모아서 저 한 군데를 치자. 그렇죠. 나머지 4만 명은 치는 척해. 네. 라고 하면 한 군데는 야, 우리보다 6배의 군대가 온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인해전시라고 느낄 수 있다는 그만큼 거죠. 집중과 절약을 잘했다는 네네. 거고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중공군이 어느 한 곳을 공격할 때 압도적인 병력으로 계속 제파식으로 빠른 속도로 투입을 합니다. 특히 중국군이 이제 보통 공격을 할 때 보면은 밑에 뭐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산 등성이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병력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휴먼 웨이브 택틱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병력이 밀려온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해 전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중공은 활약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사실 공격에 있어서 병력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해 전술이란 말에는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공군의 어떤 그런 전술을 인해 전술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병력을 이제 집결해서 네. 공격하고 소멸시킨 다음에 뭐 또 미군의 측명을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란한 기동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병이. 네. 근데 굉장히 차량화가 안 돼 있던 네. 중공군. 사랑화가 안 돼 있던 대신에 미국이 알고 있는 흔한 기동로를 이용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산길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상대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름길을 많이 이렇게 활용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북한군의 아무래도 여러 병력이나 패스파인더가 인민들이 있었겠죠. 네. 많은 도움을 줬겠죠. 향도도 있었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기존에 여기서 작전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19, 20일 시점에서 특히 마오쩌둥과 같은 이제 상부에 있는 지휘부에게 스탈린으로부터
뭔가 정보가 엄청나게 제공이 됐다고 해요. 아. 스탈린은 사실 감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엔군에 어디 가고 있다 이런 거를 감청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중국에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사실 북진에 있어서 유엔군은 모든 루트나 이런 게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군 입장에서도 어디에 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지점을 타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지점을 타격하는 거와 그것을 원하는 시점에서 타격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가사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 저기 사령관님 아니 지금 이거 130km를 어떻게 갑니까? 25,000리. 내가 25,000리를 저 자유주의 저놈들하고 싸울 때 25,000리를 우리 주석하고 같이 이 두 다리로 갔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입 다물고 가야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그게 이제 계급 투쟁의 그게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근데 이제 어떤 작전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 작전 명령을 지휘관이나 참모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의도 하고. 그러니까 일개 병사들도 사실 우리 군이 취해야 될 작전 목표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름 한 목표를 향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군대가 좀 중공군이라는 어떤 그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가끔씩 뭐 약간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이거나 웃는다고 해서 절대 이 전쟁을 가볍게 생각할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겁게 가고 슬프게 간다면 저희 이 전쟁 앞으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농담도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들이 왜 우리의 국군을 타겟으로 삼았나? 아무래도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비군보다는 국군이 타겟으로 삼기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인력을 집중으로 투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1950년 10월 19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도하 사진이죠? 네, 지금 저기 보시는 사진이 우리가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는 그 압록강을 건너는 유명한 사진으로 알려진 겁니다. 제목도 있어요. 저게 중국인민지원군 압록강을 건너다 이런 이름까지 붙어 있어갖고 야 저게 바로 그 10월 19일 우리 땅으로 밀려오는 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게 1951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중공군은 이 참전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기밀로 묶어놓고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의 참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떨어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절대 사진 같은 거 찍지 마라. 그런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물론 무전기 몇 대 없었지만은 철저한 무선 침묵을 지키고 모두가 다 전령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남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렇게 들어오다가 51년 2월 때쯤 되면 이미 일사후퇴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진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64군 191사단 572연대가 넘는 사진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저 당시에 64군의 정치부의 사진 기자가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부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카메라 메고 있는데 저희 좀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착착 찍어서 남겨놨는데 그럼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네요. 네 거의 4개월 지난 다음에 4개월. 찍은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처음엔 이거 괜히 찍은 거 아닌가 쫄았는데 뽑아보니 좀 잘 나와서 그 다음에 1951년 그 당시부터는 중국군도 이제 선전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긴다. 네, 우리가 이제 좀 승기를 잡았다 해서 그 당시 여러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한번 내봤는데 거기서 야 이거 잘 나온 사진이네. 안 그래도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때서부터 저게 압록강 도하의 상징적인 사진으로 많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는 그 당시 11월 달의 사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사진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저 사진인데 저거는 도하 지점 중에서 수풍댐 부근에서 창디엔 하구 쪽에서 넘어가는 그 사진인데 저게 도하 당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그렇다 보니까 보안 규정을 어기고 찍은 사진이어서 누가 찍었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일반적으로는 당일날 찍은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뭐 사진도 되게 흐릿해갖고 이제 부교가 있고 그 위로 병력들이 남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은 겁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다 얼어서 진짜 쉽게 가는 거죠. 근데 겨울에도 쉽게 결빙만은 안 돼 있어갖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워낙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부교는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얼어서 가려고 하면 지금 10월 달이었으니까요. 도하 시점이면은 12월 말 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무 늦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예. 그러면 도하를 하는 루트는 저 수풍댐 부근 한 군데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크게 세 군데였습니다. 지금도 신의주 넘어서 건너편 단둥. 그쪽이 안둥이죠. 네. 그 당시에 안둥이었는데 네. 이쪽이 그 당시에도 경의선 철길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 중국과 한반도의 통로였기 때문에 저기로 가장 많은 주력 부대들이 넘어가는 경로였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상류로 올라가면은 압록강에 커다란 댐이 있죠. 네. 수풍댐이 있습니다. 네. 그 수풍댐 바로 밑에 보면은 철도가 내려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면은 우리 한반도의 삭주입니다. 그 삭주 건너편에 도하 지점이 또 하나 더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만포진이 있습니다. 압록강 부근에. 그 만포진 건너편으로도 철도가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군도 철도 교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양에서 뻗어오는 이 철도 지선이 압록강에 만나는 곳에서 도하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만포진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바로 지안입니다. 시안. 고구려의 수도, 네, 국내성이 있던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안에 지금 가보면은 광개토대왕비 있는 걸로도 네,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구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저런 곳을 통해서 이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게 좀 역사의 씁쓸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저 라인을 보면 신메가너 라인 위쪽과 지금 딱 중공군이 도하는 그 압록강 라인 정말 조금만 시간이 네,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들어왔으면 우리의 방어 라인이 싶었는데 정말 저들을 막기 너무 좋은 지점까지 우리가 서희의 그 방어진 그 라인 위까지만 딱 올라갔더라면 당연히 중공군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서둘러서 왔습니다. 아까 사실상 처음 목표는 10월 15일에 도하는 거였는데 준비가 늦어져서 병력 이동이 좀 늦어져서 그래도 막 재촉한 끝에 19일에 도하를 시작한 겁니다. 네. 10월 19일이 지난번에 저희가 평양 레이스에서도 보다시피 딱 우리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시작한 시점이어갖고 금방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평양뿐만이 아니라 이미 동부전선에서는 우리 1군단이 꽤 북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렀고요. 이때 넘어온 중공군 제1지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이용을 해서 해 떨어지면은 적이 정찰할 수 없는 시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잘 안 보이는 산길을 통해서 열심히 내려가는 방식을 썼고요. 그래서 저 루트를 보시면은 저 안동 쪽에서 넘어온 신의주 쪽으로 넘어와도 전통적으로 사실 남진을 하는 코스는 아니죠. 네. 해안 쪽입니다. 그렇죠. 저쪽에. 신의주에서 철산, 정주 이렇게 해서 안주 쪽 청천강을 건너는 요 코스가 사실 옛날 청나라나 이런 데에서 침공해 올 때 모든 코스가 저쪽이었어요. 병대를 이용해서. 유목민족들이 침공하는 딱 그 네, 코스죠. 평평한 다 그 코스로 들어왔는데 이 중공군은 글로 들어오지 않고 일부러 산 쪽으로 해서 이 신의주 쪽에서 구성 쪽으로 넘어가고 또 저 삭주 쪽에서 창성 운산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빈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 자체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나마 차량도 헤드라이트를 거의 끄고 그냥 아주 희미한 빛만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중공군이 굉장히 지휘관들부터 병사들에게 계속 주입시킨 게 유엔군은 공군이 막강하다. 너네 절대 비행기에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다 보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막 밤에 넘어오면서 야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야, 언제 싸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야 쉬, 조용해. 속삭 얘기하지. 야 밤에 저 위에 비행기들이 우리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고. 비행기를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렇죠. 비행기를 제대로 경험 못 해본 병사들도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가진 이 미국 비행기들은 밤에도 다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서로 간에 연락도 없이 지도상의 각급 부대들에게 야 어느 지점까지 최대한 산길을 이용을 해서 행군에서 며칠까지 모인다라는 식의 지침만 주고 사이사이 연락을 안 취하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펑떠와이도 19일 날 밤에 내려오긴 했는데
빨리 이 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지휘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급한 게 뭐냐면은 북한군과 일단 수뇌부와 연락을 취해서 뭔가 연합사령부를 꾸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행방불명이었어요. 안 보여요. 아 이때 당시 어디로 숨었는지 못 찾을 당시군요. 네, 김일성이 딱 19일 요 평양 함락될 시점에 이미 북쪽으로 내뺀 뒤였는데 네. 꽁지 빠지게 내뺀 뒤여갖고 중국 대사관 요원들조차도 북한에 와 있던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주 북한 중국 대사관 요원들이 결국에 평안북도 어디 구석에서 김일성을 찾아냅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 펑떠와이 장군께서 찾고 계십니다. 해갖고 만난 곳이 평안북도의 대유동이라는 곳입니다. 대유동은 저기 위치에서 보시겠지만은 삭주에서 조금 내려와서 삭주에서 창성군에 있는 광산입니다. 굉장히 거의 압록강 가까이 간 북쪽이죠. 여기서 만나갖고 김일성이 그때 굉장히 감격해갖고 장군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야 살았구나.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중공군이 최고 사령부를 이 대유동에 차리게 되죠. 아하. 근데 이 대유동이 어떤 곳이냐면은 유명한 금광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노다지를 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북한의 가장 유명한 금광이 운산금광이랑 저기서 조금 내려간 운산금광이랑 바로 저 대유동 금광이었습니다. 우리 구한말 당시에 이미 그때는 소문이 다 났어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여기 광맥이 어마어마하다 알려져갖고 그때 이 이권들이 조선이 이걸 팔아넘겼죠. 그래서 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금광을 개발해갖고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 산출량에서 거의 한 7, 8위권 장악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그랬고 한 1930년대 또 대량 일제시대 때 개발할 때 있었는데 그 핵심이 저 대유동과 운산이었고요. 원래 그전에는 저 운산 대유동 쪽은 평안도에서도 저 안쪽 깊숙한 오지여서 별로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건 금광 때문에 거기 도로들이 좀 생기고 거기 막 터널 열심히 뚫다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적인 방공 동굴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연 벙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리고 교통도 어느 정도 괜찮고 여기다 사령부를 잡기로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펑떠에 갔을 때는 지프 타고 혼자 먼저 왔기 때문에 후속 알보병 부대들이 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진짜 만약에 우리 국군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군을 해왔으면은 잡았어요. 이 사령부 요원들을 다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기에 중공군도 전열을 정비할 만한 그럴 충분한 여유가 안 됐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월 25일 때까지 6일, 7일 동안은 중공군도 위치 잡느라 바빴어요. 빨리빨리 내려가서 정해준 목표로 가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좁은 산길을 갔다가 내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패주하는 북한군들이었죠. 패주하는 북한군들이 막 올라오면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야 비켜 우리 너네 도와주러 왔어 내려가야 돼 하는데도 막 뒤섞여갖고 원래 정상적인 사기들이었으면 야 같이 가자 하면서 백을 시켰을 텐데 이미 북한군들이 다 지리멸렬해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공군들이 보다 못해서 야 너네 비켜 너넨 저 뒤에 가서 정비하고 우리가 내려간다 하고 밀치고 가느라고 초반에는 진격 속도가 하루에 10몇 킬로씩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 안둥과 창디엔 쪽에서 넘어오는 거의 6개 군단이죠. 이 군단 병력이 사실상 거의 2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꾸역꾸역 내려와서 이제 방어 진지 구축을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럼 중공군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지도부가 빨리 내려오고 막 알보병도 뒤에 쫓아오고 했는데 계획은 뭐였던 거예요? 원래 이제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그들의 전략 목표를 보면은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최소 이제 38도선까지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수행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최초 계획이었던 거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공대전 당시에 광활한 중국 영토처럼 그 거보적 전진 혹은 뭐 거보적 후퇴 운동전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비빌 땅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좁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쫙 밀고 내려가야 그렇죠. 된다. 어떻게든 내가 조금 버틸 땅을 일단은 확보하자는 게 최초의 그들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평양, 원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덕천, 영원까지의 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두세 개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일정 기간, 최소 3개월 정도의 방어전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방침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천강 전선에 이 방어진을 딱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기전을 예상해서 차후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왜 하필 이 지점이냐면 이 지점이 한반도에서 가장 폭이 좁은 지역이죠. 한반도의 목 지점입니다. 폭이 약 250에서 27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그 하고 원래 메가더라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산악 지역이라서 방어도 유리하고 중공군 입장에서는 비교적 중공군과의 병참선도 거리가 짧아서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곳이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 소련으로부터도 무기 지원도 받고 무슨 전력 충원도 되면은 막고 있다가 네. 방어를 하고 있다 힘이 비축이 되면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작전 개념이었던 그러면 거죠. 마오쩌둥의 그 어떤 것이죠.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뭐 이런 전략과 약간 들어맞기도 비슷한- 하고. 네. 근데 이 얘기는 얼마만큼 지금 북한이 밀렸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나 보네요. 그 당시에는 아직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아. 네,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네네. 네. 처음에 작전을 입안할 당시와 그 실제로 들어갈 시점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일부터 불과 19일 사이 이 평양 레이스하는 동안에 383 돌파 이후에 진짜 질풍노도처럼 유엔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되니까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쟤들 38선 주변에서 깨작깨작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청천강 원산 라인을 먼저 점거하고 방어진을 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야 19일 넘어가고 있는데 평양이 떨어졌대. 그리고 뭐야 원산도 벌써 다 떨어지고 지금 얘들이 함흥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미리 세워놨던 방어선이 벌써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침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출병 시에 계획했던 이 구성연변, 덕천, 영원, 함흥 이쪽으로 향하는 이 라인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저지선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된다. 그래서 펑도와이가 김일성을 만나잖아요. 북한하고 토의를 거쳐서 마오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 네. 그럼 새로운 우리가 작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진지전과 방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유엔군을 충분히 유인해서 우리가 기습 공격을 가하자. 이제 공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더 이상 방어할 공간이 안 남아 있는 안 거죠. 남아있죠. 네, 지금은 어떻게든 적에게 타격을 줘서 방어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얘기는 만약 유엔군이 메가더라인에 멈춰 있었다라면 중국 중공군은 방어 작전을 폈을 텐데 네, 그렇죠. 10메가더라인까지 밀고 올라오니까 방어할 데가 없어. 공격하자. 어쩔 수 없다. 공격으로 가자라고 지금 바뀐 거군요. 역사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하하. 네. 자, 그러면 중공군은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는데 네. 유엔군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메가더 라인을 설정하고 밀고 올라갔는데 메가더 사령관이 북진 한계선이라는 말 자체를 야, 그딴 게 어딨어? 없애버리죠. 라고 없애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웨이크 회담에서 메가더는 이제 트루먼한테 그린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북한에게 남은 거는 패배밖에 없으니 10월 24일 날 10메가더 라인까지 철폐를 하고 네. 전군 총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공세거든요. 그 말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전쟁 끝내겠다는 거예요. 총 공세를 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9.27 훈령에는 한만 국경선에는 한국군만 투입하자는 건데 사실 이제 훈령을 송두리째 무시했던 결과였던 거고 여기에 합참도 처음에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 메가더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군 이제 총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전까지의 군사 작전은 어느 정도 북한군 잔적 혹은 이제 주력 섬멸을 하기 위한 포위전 형태를 계속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끝까지 가. 밀고 올라가. 한반도 전역 점령을 위한 그냥 추격전으로 완전히 이제는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부대 간의 협조가 크게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이제 작전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축선별로 국경지대의 의주, 초산, 수풍댐, 두만강 국경 일대로 이제 각자 레이스를 펼치면서 빠르게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엔군의 진격은 중국하고의 국경 라인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중공군의 도하지점이랑 맞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가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저것 하나하나가 진짜 요충입니다. 당연히 유엔군 입장에서는
중국이 혹시나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걸 막으려면은 그 글로 가야지. 넘어오는 지역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건 지도상에 빤히 보이는 곳들이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발을 디디고 병력을 투입하려면은 그 지점을 역시 똑같이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곳이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풍댐이 있었습니다. 수풍댐. 이 수풍댐은 북한으로 보나 중국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당시 동양 최대 수력 발전 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70만 킬로와트 정도 용량을 가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수력 발전소였는데, 이곳의 전력이 북한 지방의 양쪽으로 나뉘어서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동북 지방의 산업시설을 돌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었고요. 당연히 이게 이때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다 내력이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 사군 육진 개척했다는 그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린장 건너편 우리 중강지는 거기가 또 사군 육진의 또 중요한 요충이었죠. 그 상류로 넘어가면은 일단 도하할 데가 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 이 아주 험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넘어올 데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압록강의 저 중강진과 단둥 사이에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되는 저 지점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그 당시 레이스의 핵심이었죠. 요 진짜 일주일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는 일주일 같아요. 저 당시에 상황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 10월 19일 날 도할 시작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10월 20일까지만 해도 중공군이 아직 많이 못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막 건너서 맞습니다. sak주, 창성 이쪽에 겨우 넘어왔고 지안 쪽에서 넘어온 부대들이 겨우 강계까지 도달해온 상황이었는데, 그때 유엔군은 서쪽에서는 평양을 점령하고 동쪽에서는 함흥 쪽까지 올라와서 그 공간을 서로 쫙 메우면서 거의 부딪히기 직전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병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이 첫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이 10월 25일 상황에 중공군도 이렇게 군단이 열심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중공군도 다는 못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 15만 명 정도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네. 북한군은 이미 질이 멸렬해서 실질적인 전투력은 발휘하지 못했지만 한 약 4개 사단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엔군도 전체적인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6개 사단 12만 3천 명, 한국군이 6개 사단 8만 8천 명이었지만은 상당수의 미군은 저 평양 주변의 남쪽에 아직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막 올라오는 중이었고, 이 우리 국군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너무 쾌속으로 진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밀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극이 많이 벌어졌겠네. 네. 그렇죠. 네. 중공군은 저 압록강과 청천강 요 사이 아니면 강계 부근에 그 딱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병력이 몰려 있었던데 반해서 국군은 몇 개 사단 안 되는 부대들이 그냥 넓은 공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둘이 서로 이제 격돌하기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3대1 이상의 격차가 나는 상황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건 중공군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스탈린은 맞아요. 미국은 안 들어와, 미국 안 들어와, 걱정할 거 없어라고 한 것처럼 메가도나 유엔군은 전혀 중공군이 들어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대 간에 전혀 서로 간에 상호 이 합동 작전을 하지 않고 저기는 저쪽으로 달리고 이런 느낌이 제가 그냥 볼 때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뭐 어떤 미군의 분위기 그리고 뭐 국군의 분위기 뭐 이런 전투력, 내부 상황, 이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 당시인 사실 우리 유엔군이 표면적으로 볼 땐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평양과 원산 같은 네.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를 이미 다 아군이 점령해서 확보를 한 상태죠. 네. 상위 단위에서 볼 때는 뭐 미국 합참이나 뭐 극동사령부나 이미 전략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있는데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인터스텔라에서 막 책장 바깥으로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안 돼! 막. 그리고 이런 말단의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이 좀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원산 상륙작전 이야기를 좀 다루기도 했지만 이때도 일부 병사들이 인천에서 배를 탔을 때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끝났다. 전쟁. 예. 실제로 이제 고참병들은 부대 교대들도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병력들도. 근데 사실은 하인리히 법칙이 있죠.
불길한 징조들은 하나로 끝나지 않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징조들도 있었다면서요? 특히 문제가 보급 상황이 점점 북으로 가면 갈수록 전투 부대들은 계속 북진을 하는데 보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다시 38선으로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보급난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북진을 하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이 10월 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겨울 전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먼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옷이죠. 네, 방한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춥다 추워. 근데 방한복 준비 상태부터가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예상한 게 야 전쟁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엔 치안 유지 병력만 있으면 될 테니까 몇 벌 준비하면 되지? 한 5만 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 극동군사령부가 처음 계획한 거는 방한복을 5만 명분밖에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올라오고 있던 국군만 거의 8만 8천에서 10만 정도 됐는데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부산까지 실어 보내서 막 올라가고 있던 방한복들이 대구에서 멈춰섰어요. 왜요? 철도 교통이 완벽하게 뚫리지가 않아갖고 거기서부터 북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부산으로 상륙시킨 방한복은 제때 북진하는 부대들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방한복을 어떻게 수송하냐면은 야 저기 비행기에 육로로 타서. 가는 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자마자 곧장 비행기로 북한에 새로 확보한 비행장으로 떨굽니다. 항공 특배송이네요. 항공 특배송으로 겨우겨우 방한복을 입혀가면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보급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많은 이 차량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유엔군 같은 경우 이 유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탄약 같은 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 보내야 될 텐데 전군이 같이 올라가기에는 이 보급이 안 되니까 일개 군단만 일단 올라가자. 그리고 보급 소요가 크지 않은 한국군 먼저 앞장서서 올려 보내자. 쟤들은 많이 보급 안 해줘도 일단 꾸역꾸역 잘 올라가잖아. 왜냐면 국군의 마음을 알잖아요. 국군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땅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10월 19일 평양을 막 수복할 때쯤에야 그때 이 보급품 디스트리뷰션 센터 분배소를 분배소. 이제 겨우 개성해 이 보급소를 만들다 네네. 보니까 전방 사단들도 물자를 받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막 해서 거의 개성까지 내려가서 물자를 받아갖고 올라와야 되는 이런 참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다음에 사실 그 방한복을 주긴 했는데 한반도의 그 북부의 추위가 그 방한복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실제로 국군한테 보급할 방한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워커 중장이 서울 탈환 당시에 노획했던 북한군 방한복에서 공산군 표식만 떼내가지고 지급하는 게 어떠냐 이거 연구해봐라 하고 자기 참모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표식을 뗀다고 해도 피하 식별 문제가 있으니까 당시에 바로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거 뭐 식량들도 원래는 부대가 진격할 때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치의 식량은 같이 휴대하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이 당시 북진하는 부대들은 어떨 때는 거의 하루치 예비 식량밖에 없는 상태로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입니다만 국군 입장에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그렇다고 지금 저 앞에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는데 저길 안 간다고? 그 마음도 이해갑니다. 네. 미국 군인들 입장에서 지금 옷이 없고 식량이 없는데 우리 보고 저길 진격하라고?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압록강까지 계속 진격한 국군 육사단. 보급 지원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중공군의 도하 지점 사이에 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역전다방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실 육사단은요 6.25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운 부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육사단 청성부대는 국군의 대표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6.25 전쟁 때도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었죠. 네. 특히 이제 초기 전투에서 육사단이 지키던 춘천 홍천에서 북한군 2군단의 공격을 잘 막아냄으로써 춘천 바위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2군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빠르게 통과해서 각각 한강 이남과 그다음에 수원선까지 차단해서 완벽한 이제 북한군의 초기 작전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 작전을 무산시켰던 게 바로 국군 육사단입니다.
진도 네, 육사단이셨죠? 네. 춘천 전투에서 그리고 이제 지원전 단계에서도 충청북도에 있는 음성에 있는 동락리 동락초등학교에서 당시에 이제 쉬고 있었던 북한군 이제 15사단 휘하의 뭐 한 개 연대를 6사단 7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개멸적인 타격을 입혀서 7연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전장병 1계급 특진을 받았을 정도로 전장병 네. 특진이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막 국군이 개전 이후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정도로 네.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잘 싸운 육사단인데 위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죠. 중공군의 공세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세에서의 목표는 한국군 3개 사단을 섬멸해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작전할 수 있는 교두보 혹은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전 계획을 만드냐면 가장 동쪽에 있는 42군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에 10군단을 견제한다. 그래서 중공군이 주로 싸우는 거는 이제 서부전선이다. 동부전선은 견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군을 이용해서 38군 같은 경우는 희천 쪽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한국군 8사단을 공격한다. 그 다음에 빠르게 청천강 남항으로 간다는 게 이제 작전 계획이었고 40군 같은 경우는 온정리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한국군 6사단을 공격한다. 근데 이때 이미 6사단 7연대는 초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39군 같은 경우는 운산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한국군 1사단을 공격한답니다. 이미 중공군의 첫 번째 계획은 화력이나 기계화가 덜 된 국군이 일단은 기본 타겟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때마침 하필 또 국군이 가장 선두에 또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군을 타격해서 이들이 무너진다면 곧바로 이제 유엔군 혹은 8군의 퇴로도 차단시켜가지고 그렇죠. 후퇴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양옆이 뚫려 있으니까 유엔군 입장에서는 뒤로라고 미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공세는 온정리, 희천, 운산 등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네. 먼저 6사단의 운명을 가름지었던 온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도 육사단은 특히나 저 압록강 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 6사단 7연대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초산을 갔습니다. 압록강에 그래서 도달했고. 1차적으로 압록강에 도착해서 수통에 물을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6사단 2연대 같은 경우는 온정리를 이제 경유해서 벽동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온정리를 도착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정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풍 쪽으로 삭주 수풍 쪽으로 이제 밀고 가려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6사단 19연대 같은 경우는 사단의 예비 연대로서 아직 희천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6사단이 연대가 다 찢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육사단 입장에서는 압록강 물 떴으니까 이제 통일이다. 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 육사단이 너무 전방에서 길게 퍼져 있는 걸 중공군이 딱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약점이다. 마침 또 만포관계에서 내려온 부대들과 수풍 쪽에서 삭주로 온 부대들이 딱 이 사이를 노리기로 네. 한 것이 제 1차 공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6사단 지점이 왼쪽에는 국군 1사단이 있고 또 동쪽에는 국군 8사단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뚫리면 결국 양쪽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정리 전투가 한번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주 짧게 제가 이해를 하면 우리 모든 시청자는 다 이해한다라는 수준 낮은 제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메가더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선을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야, 먼저 갈 방법 없겠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군이 동쪽 라인에서 확 밀어붙입니다. 그때 미군이 야 가만히 있어봐. 원산은 상륙작전으로 가는 게 좋다니까? 라고 막 떠들고 있는 사이에 국군이 원산 점령 끝났는데요? 하고 동쪽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흥냉면 먹으러 간다 하고서는 동쪽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평양 레이스가 펼쳐졌죠. 네. 라고 해서 동쪽 라인은 국군이 다 먹고 평양 레이스 벌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더가 다 올라가! 라인이 어딨어 밀어붙여! 네. 라고 6사단이 압록강 물뜨면서 통일입니다. 하고 라고 할 뒤에 때 있었죠. 길게 늘어진 6사단을 노리고 중공군이 아가리를 크게 벌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6사단 2연대 같은 경우는 25일 날 원정리를 점령을 하고 북상을 하던 중에 중공군하고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 같은 경우는 서쪽과 동쪽에 있는 감제고지를 미리 다 이제 선점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무수한 능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매복을 해놓고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연대 같은 경우는
기습 공격을 받은 건데 제일 선두에 있었던 3대대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붕괴돼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화기나 뭐 장비 이런 거 다 유기한 채 750명 중에 400명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깜짝 놀랐던 거죠. 아예 적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강한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3대대를 후속하고 있던 이제 2대대 같은 경우도 중공군의 이제 주역이 온정리로 집중이 되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철수 지역이 옆에 왼쪽에 있던 국군 1사단이 작전을 하고 있었던 운산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됐고 남은 1대대 같은 경우는 온정리 일대에서 방어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장 입장에서도 이제 김종호 준장 입장에서도 심상치 않음을 좀 깨닫고 사단의 예비로서 희천에 있었던 19연대를 회목동 일대로 진출을 시켜가지고 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압록강 끄트머리까지 간 초산까지 간 7연대 길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7년대 철수를 확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전선이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소강 상태였을 뿐이죠. 그날 26일 이제 밤 늦게죠. 새벽에 3시 30분경에 중공군 40군이 온정리 일대 대대적인 이제 공격을 재개를 했고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6사단 2연대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을 당한 겁니다. 말 그대로 주요 고지군과 중요 지점에 미리 중공군 같은 경우는 병력이나 화력을 배치해 놓고 심야에 이제 기습 공격을 가해 오는데 사실 대대급 이상은 중공군은 무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의 통신 수단이 뭐냐면 꽹가리, 나팔, 피리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그들의 통신 수단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아군을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주기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또 활용도 하기도 했죠. 국군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갑자기 전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소리에 이제 공포심이 유발되고 또한 이제 재파식 공격을 계속 해오자 교전이 개시된 지 30분도 안 돼서 이연대가 철수해 버립니다. 분산 철수예요. 이건 진짜. 그 분산 철수라는 건 또 쉽게 말해서 제대 단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통계에 와해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돼 하면서 이제 온정리 동쪽에 있는 5km 지점에 있는 구두령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지선을 편성을 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병력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여기도 돌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6일 아침에 사단장 이제 김종호 장군 같은 경우는 이연대가 지금 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잔존 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얘네들을 구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비부대로 있었던 19연대를 온정리로 이제 급파를 해가지고 구출 조치를 하는데 19연대가 온정리로 가다가 온정리 동측방에 있는 산악지대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자 수적으로 한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일트갈 저항을 하다가 결국엔 19연대까지 와야 되고 패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가 있습니까? 저 위에 초산으로 올라갔던 7년대만 남은 셈입니다. 7년대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온정리에 있는 국군이 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까 이제 김종호 사단장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27일 날 7년대에게 철수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7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뚫고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공중 보급도 받고 또 이제 전술공군의 엄호 사격도 받으면서 갔지만 중공군의 그 겹겹이 쌓여 있는 포위망에 악전고투를 계속하게 됐고 장비를 최대한 소각하고 알아서 최선의 수단을 다해서 각자 도생.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네, 살아남아라. 구장동으로 집결하자라고 하는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7년대 같은 경우는 335 소규모 병력으로 흩어져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 11월 6일 날 그 사선을 길고 긴 사선을 넘어서 대천으로 집결한 병력은 그 연대의 총 병력이었던 3,552명 중에 불과 87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녹아 없어진 거죠. 네, 이 와중에 이 타격을 맡은 부대가 중공군 제40군인데요. 지형의 이점을 너무나 잘 활용을 해서 병력의 집중을 너무나 잘 했습니다. 적이긴 하지만은 이연대가 밀고 올라올 때 1개 연대를 상대한 게 1개 사단이 출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118사단이 출격을 해서 쭉 유인한 다음에 양쪽 능선에서 일제히 몰아닥쳐갖고 연대 휩쓸어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 좀 정비가 온정리에서 된다 싶을 때는 또 1개 사단이 더 들어가서 2개 사단이 19연대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여세로 쫓겨가니까 다시 118사단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7연대를 계속 약 3대1에서 5대1의 우세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격파하는 전술을 쓴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평양 레이스에서 활약했던 국군 1사단도 당연히 위험에 빠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사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미국 전차 대대로 배속되어 있고 미군과 같이 싸우는 부대잖아요. 화력이 약하지가 않았죠. 네, 약하지 않은 부대였고 이게 사실 이제 북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졌던 철수 명령이에요. 현멸을 실패시켰던 결정적인 전투가 철옹성에서의 전투, 비오산 전투인데요. 무려 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3차례나 정상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이제 치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피 터지는 혈전을 여기서 펼친 겁니다. 동부전선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에 이런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동부 상황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산의 병풍들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뒤에는 비교적 평탄한 대마고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점령해야죠. 그 빨리 병풍의 언저리 고개를 올라가야겠죠. 이때 바로 그 함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고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초령이었습니다. 황초령. 네.